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김뜰님의 단편소설 이제는 안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안녕이란 말을 하고 살아가지요. 가벼운 안녕, 즐거운 안녕, 슬픈 안녕, 여러 안녕이 있을 텐데요. 이제는 안녕에서는 과연 어떤 안녕일까 생각해보며 이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내온 시신이 스테인리스 탁상 위에 놓였다. 싸늘하다 못해 섬찟하게 차가운 시신은 검푸른 빛이었다. 살아있다면 피가 도는 살빛이었겠지. 이제 이 시신은 곧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따사로운 빛과의 영원한 이별을 고하고 다른 세계로의 여행을 할 것이다. 그 이별에 앞서 이 세상의 때를 닫고 고이 외출하는 여인처럼 세상의 옷이 아닌 여행자의 옷차림으로 갈아입는 시간이었다. 선우의 전화를 받은 것은 얼큰하게 올라오는 술기운을 얼굴로 받으며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때였다. 선우는 30여 년을 만나온 친구였다. 숨소리만으로도 그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먹고 얹혔는지까지 짐작으로도 알 수 있는. 장가를 가는 날도 한쪽 눈을 찌그리고 있었다. 잘생긴 얼굴에 살짝 찌그러진 눈은 오히려 매력적이었다. 미국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황야를 누비며 서부의 석양을 멋지게 바라보는 그 눈. 그래서 한때는 그놈과 함께하는 미팅 자리는 피하고 싶었다. 어찌된 일인지 여자들은 그 찌그러진 듯한 눈을 멋지다 했으니 말이었다. 그럴 때면 은근히 자존심이 상해 그놈이 한번 꼬라지를 피면 얼마나 치사해지는지, 식후 자동으로 발사되는 방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발설해 회방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곤 했다. 더 웃긴 것은 그 수많은 줄긋기 미팅에서 나를 주눅들게 하더니 결국 내가 사랑에 눈뜰 때쯤 착하고 예쁘게 생긴 친구 여동생의 눈독을 들이더니 그녀를 낚아채어 커플이 되었고 그녀와 결혼을 했다는, 이런 놈을 친구라 말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지금까지 질기게 내 옆을 지키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래도 그놈과 나는 모질게도 오랜 세월을 같이 걸어왔다. 내 안의 자존감을 가끔 내리누르기도 올려주기도 하는 것 따윈 아랑곳 없이 세월은 그와 나를 근접한 이웃에 뿌리 내리게 했다. 핸드폰 저쪽에서 그놈은 숨소리만 보내고 있었다. 선우야, 왜 무슨 일 있어? 대답만 겨우 하는 말 속에 물기가 묻어 있었다. 이내 이어지는 우리 건주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선우에게 닥쳐온 일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다. 얼굴에 올라오던 벌건 술기운이 확 달아났다. 리모컨을 더듬어 찾아냈고 전원을 껐다. 그래, 지금 어디니? 갈게. 택시를 타고 도착한 K병원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선우는 망연히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눈빛이 너무 마음에 짠하게 들어왔다. 그 멋지던 찌그러진 한쪽 눈에 눈물이 그득 고여 있었다. 감싸안은 선우의 어깨가 언젠가 술 취해 쓰러져 가던 아버지의 그것과 같이 한없이 작고 힘이 없었다. 눈물만 고인 그놈 눈은 그냥 몇 시간을 그렇게만 있었고 엉엉 소리를 내며 무너진 것은 그놈이 아닌 나였다. 간호사가 이건주 보호자님이시냐며 울고 있는 나를 향해 조용히 말을 건네왔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사망 선고 들으셨죠?
이제 잠시 후 영안실로 안치되실 거고요.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하실지 원무과에 가셔서 의논하시지요. 선우는 병원 장례식장보다 성당에서의 장례를 원했다. 아니, 죽은 선우의 아들 건주가 유언하듯 원했었다. 성당 영안실에 옮겨 안치되었던 건주의 시신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연령회의 주도로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다. 지난해 주일 미사에 발바닥 풋만 보태고 다니던 내가 연령회 상장례 교육 이수를 받은 건 백발성성하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율리아나 누님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었다. 그 권유는 이 상황을 예비한 계시였을지도 몰랐다. 상장례 교육을 이수해 시신을 염습할 자격을 얻은 후 선우에게 건주가 혈액암에 걸렸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 첫 번째 봉사 상대가 건주가 될 줄은 꿈에서도 몰랐다. 건주를, 아니 염을 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탁자에 올려진 시신을 닦기 위해 알코올 솜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떨려왔다. 그 대상이 건주여서일 수도 있고 처음으로 하는 실습 아닌 실전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어느새 얼굴과 팔다리, 앞 몸판을 닦아냈고 시신을 왼쪽으로 고이고 등판을 따라 내려가다가 동그란 엉덩이를 닦아 내려갈 즈음 눈에 들어오는 흉터 하나가 있었다. 건주가 2살쯤 되었을 때 소파에서 뛰어내리다가 찢긴 상처. 그 상처가 생기던 날 나는 건주를 소파 아래서 손 벌려 안으려 했고 팔짝팔짝 소파 위에서 뛰어내리던 건주가 미끄러져 엉덩이를 찌으며 찢어졌던 그 상처를 24년의 시간 뒤 이렇게 볼 줄이야. 엉덩이에서 터진 빨간 핏물을 보고 정신없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병원까지 맨발로 뛰어갔던 것은 건주 아빠 선우가 아닌 나였으니까. 손이 덜덜 떨려왔다. 알코올 솜이 자꾸 그 상처 위에 머무는 것을 주 봉사자 라파엘이 보자 말을 꺼냈다. 형님, 대충 하세요. 죽은 사람은 때가 끝없이 나와요. 그걸 다 닦으려면 3박 4일 걸려요. 그 말은 힘을 덜게 할 위로였겠지만 내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 엉덩이에 패인 그 상처가 이제 보내야 할 건주의 마지막 뒷모습이라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다. 다음은 세상으로 통하는 통로를 모두 막을 순서였다. 숨 쉬는 것, 먹는 것, 배설하는 것이 생명의 물리적 기본 반응이라면 이제 그 구멍들로 세상의 벌레들이 들어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비강으로 그렇게 많은 솜이 들어갈지 몰랐다. 입을 접착제로 살짝 붙이고 항문을 막고 나니 그제야 건주의 죽음이 눈앞에 선명히 다가왔다. 팔과 다리를 묶고 베옷을 입히고 검푸른 얼굴에 화장하고 입술에 연한 립스틱을 발랐다. 화사한 건주의 얼굴이 되었다. 아저씨 하고 나를 부르며 웃음 띤 얼굴로 눈을 맞출 것 같은. 이상하게도 시신을 처음 만지던 1시간 전보다 알지 못할 두려움 대신 평안함이 마음에 차왔다. 땀으로 뒤범벅된 팬티가 휘적거리며 다리를 감아와도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입관이 끝나자 마지막 인사를 하러 선우와 건주 엄마, 친척들이 들어왔다. 저마다 입을 수건이나 손으로 틀어막은 채 울음을 참고 있었다. 간간히 새어나오는 슬픔이 조용히 깔렸다. 선우의 얼굴을 보았다. 선우가 저렇게 의연할 수 있는 것은 죽기 20여일 전부터 오히려 엄마 아빠를 위로하던 건주의 아름다운 마음 때문일 것이었다. 사실 건주와 선우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다.
그 관계의 비틀림은 건주의 대학 입학을 앞두고서부터였다. 꽤 성적이 좋았던 건주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싶어 했다. 충분히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기에 의대 진학을 종용한 선우의 강압적 태도에 건주는 반항과 가출을 반복했다. 술과 담배에 맛들이는가 싶더니 학교에 출석만 했지 공부에서 손을 놓고 빈둥거리기 시작했다. 그 좋던 성적이 뚝뚝 떨어지고 문제아로 낙인 찍히기에 이르렀다. 건주 엄마가 교장의 호출로 찾아간 고3이 된 4월에 결국 자퇴나 전학의 두 선택권을 통보받았다. 담배 피우다 걸린 것이 계기가 되었고 3번의 경고 이후의 비행은 자퇴 사유라는 삼진아웃 학칙을 들이대었다. 전학 갈 학교를 백방으로 찾았지만 문제아 고3에게 문이 열린 학교는 없었다. 앞길이 창창했던 좋은 성적 모범생이 자퇴아가 된 순간 선우는 버린 자식 취급을 했다. 내가 뭐가 모자라서 그러니, 응? 왜 이렇게 실망을 주냐? 배가 불러서 그런 거야? 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부모 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어서 너를 등따숩게 키웠다. 내가 자초한 거니까 너 알아서 살아. 나는 너 포기했어. 건주는 금발 염색을 하고 담배 연기 자욱한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더니 일주일 후 사라졌다. 건주가 가출해 돌아오지 않는 동안 줄곧 후줄근하게 처진 선우와 밤마다 소주잔을 기울였다. 그놈은 힘없는 목소리로 너는 좋겠다. 착한 아들 두어서. 라고 부러움 반 꼬임 반의 목소리로 소주를 병째에 벌컥벌컥 들이키곤 했다. 어떠한 말로 위로라는 것을 해야 할지 자식의 문제는 입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었다. 나 또한 그리 착한 자식이 아니었기에. 너 알잖아. 우리 아버지 그냥반 얼마나 폭군이었어. 전방하던 엄마가 물건 해오라면 자전거에 팔 물건 올려놓고 막걸리집에 들어가서 술 먹다가 자전거랑 통째로 잃어버리기 일쑤였고 쟁알쟁알 한 소리 하는 엄마를 두드려 패기나 하고 또 나는 이유 없이 술김에 날아드는 아버지의 주먹을 맞으면서도 그게 법인 줄 알고 움츠려 살았고 내가 커서 힘이 세지면 아버지부터 때리는 게 희망이었다니깐. 근데 그 폭군 같던 아버지가 짠하게 보인 건 어느 날 점심때 잠깐 집에 들릴 일이 있어서 갔더니 아버지가 멍하니 앉아있더라고. 마음이 당겨서가 아니었고 그냥 점심 잡수셨냐고 물었더니 드셨다고 하는데 엄마가 동네 아줌마들하고 고스톱 치러 나간 빈집에 뭐가 있어 드셨겠어. 모른 척 국밥 사드린다니까 멋쩍게 따라 나오시더라. 그런데 그때 아버지 등짝이 그렇게 슬프더라고. 그냥반 가족들에게 개차반 술주정이 그때는 당뇨가 심해서 진작부터 남자 구실 못하는 자격지심이었다는 것도 몰랐고 슬슬 나이 들어가면서 쪼그라 들어가는 아버지보다 갈수록 기가 세져가는 엄마가 동네 고수도판에서 시작한 도박에 집 말아먹고 쪽방에서 앓다가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복수하겠다고 먹었던 어린 마음조차도 죄 같더라고. 남자답게 살고 싶었던 그 마음에 뭐가 들었겠어. 건주도 시간 지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떤 건지 알 거야. 그놈은 잘될 놈이니 걱정 마라. 좋기 수십 번도 더했던 레퍼토리를 가만 듣고 있던 선우는 살짝 가슴을 펴고 앉았다. 그래, 그런 거야. 사는 게 별거 있냐?
내가 느껴야 그게 인생이 되는 거지. 암만 남 잘된 거 그거 희망 깃발로 걸어놔 봐야 그림의 떡이다. 너도 건주한테 건주 인생 분할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마. 잘 될 거고 우리나 잘 살아가면 돼. 선우가 자기 입에 털어 넣던 것을 멈추고 내 빈 소주잔에 소주를 부어주는 것은 공감의 표현이었다. 술을 따라주는 쓸쓸한 이놈 모습은 왜 젊었을 때처럼 여전히 멋져 보이는 건지. 역시 불공평해. 위로도 좋지만 약간 짜증이 나려 하네. 나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진심이었다. 그렇게 원망하고 싫었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있었다. 이 마음으로 아버지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잔 같이 하고 싶었지만 이미 시간은 멈출 수 없었고 되돌아갈 수도 없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후회란 항상 늦는 법이란 것을 평소 잊고 있다가도 어느 언덕길에 아름다운 석양이 걸려있는 풍경을 보면 눈물이 고이고 가슴이 먹먹해 왔다. 그 언덕길을 막걸리에 얼근하게 취한 등 굽은 아버지가 터덕터덕 걸어 올라가는 것 같아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어머니와 나를 주먹으로 패던 아버지가 이렇게 그리울 리가. 정당화된 폭력이 아니라 아버지 가슴 구석에 자리 잡았던 그 열패감과 비루함이 무엇인지 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게 폭군 같은 아버지로부터 독립이라는 것을 했을 때 세상이 그렇게 자유롭고 아름다울 줄 몰랐었다. 단칸방에 살림이라고는 옷 몇 가지와 책들, 간단한 취사도구, 이불 한 채가 모두였다. 멀리도 아니고 바로 옆 동네로 살림을 나왔을 뿐인데도 말이다. 또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순미와 결혼이 그것이었다. 순미는 착하지도 예쁘지도 않았지만 성담 담벼락에서의 첫 키스가 그렇게 운명처럼 결혼으로 엮어졌다. 요즘 표현으로 쿨한 섹시미, 대가 센 여자 같아 보였지만 세련되어 보이고 자기 주장이 뚜렷한, 내가 이런 여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그때만 해도 청순하고 지고지순형 여자가 이상형이었던 시대였다. 아무튼 순미는 그 시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과 사이에 늘 함께였던 사람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어둡고 긴 골목길 옆 동네 순미 집까지 바래다 주는 일이 내게 의무처럼 여겨졌었다. 함께 걸어가며 마주 잡았던 손에 땀이 차고 나대는 심장이 그녀를 향했음을 감지했을 땐 이미 파다하게 친구들 사이에는 순미와 내가 커플이라는 사실이 못 박혀 있었다. 정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인생의 짝으로 받아들여준 그 사실만으로도 세련되고 똑똑한 순미에게 황공할 따름이었다. 그렇게 단칸방 월세로 시작해 이리저리로 이사 다닌 날들이 많아도 순미는 정말 쿨했다. 언젠가 남들 부럽지 않게 살 날이 올 거야. 나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지독하게도 살아온 날들이었다. 빗소리가 울리는 낮은 슬라브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었어도 그때는 행복했었다. 날이 갈수록 입술에 바를 펄 립스틱과 하이힐을 포기하고 생활에 젖어드는 순미가 안쓰러울 때도 있었지만 애들 커가는 기쁨과 쏠쏠이 느는 살림에 재미를 붙여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루가 1년이 되고 20여 년이 지났을 즈음 잠에서 깬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눈앞이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느껴졌다.
전날 폭주를 한 탓이겠지 하고 숙취가 깨는 영양제에 연거푸 찬물을 들이켰다. 오후에 결제 서류를 올리고 나서 회사 건물 2층 내과에 진료 접수를 하고 수도 없이 화장실을 들락날락했다. 혈액 검사에 요검사, 엑스레이를 찍는 동안에도 정신이 막지 않았다. 당뇨가 심하시네요. 유전력이 있으신가요? 라는 말에 화들짝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는 끝까지 나에게 좋은 것은 물려주지 않았고 이렇게 무거운 짐만 남겼다. 그게 왜 돌아가신 네 아버지 탓이야? 당신이 그따구로 술 먹고 자기 관리를 안 한 거지. 뭐라고? 니? 넌 시아버지에게 니라고 붙이냐? 그럼 뭐라고 부르는데? 뭘 해준 게 있어? 나눠준 게 있어? 넌 너네 엄마라고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안 했냐? 어떻게든 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살아보자고 할 줄 알았는데 돌아온 것은 뜨겁게 가슴을 찌르는 핵심을 잃은 말들이었다.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해주는 말들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야. 그걸 왜 네 아버지 탓해? 네가 그렇게 만든 거지. 유전 핑계는 무슨 유전? 관리 잘하면 안 그래. 술에 빵에 넌 그거 없으면 못 산다며. 결정적 홈런을 쳐냈다. 내가 믿고 사랑했던 저 여자가 말이다. 그래, 너 잘났다. 홈런이다, 홈런. 난 졌다. 말을 하면 할수록 할 말이 없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린 걸까. 까칠한 눈빛, 짜증을 담은 입술이 무서워졌다. 그래도 그냥 물러서기엔 너무 억울했다. 너네들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했잖아. 너무 하는 거 아냐? 그래서 참 잘 산다. 아직도 전세에 흔해 빠진 벤츠 하나 못 굴리면서 잘 살긴 뭘 잘 사는데? 술 그렇게 처먹고 다니는 것도 열심히 산 거에 포함되는 거야? 할 말이 없었다. 더 이상. 순미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답시고 여러모로 바빴다. 아이들을 키워놓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준다는 키워드로 그냥저냥 매출을 올리는 것 같았다. 자신의 세련된 감각을 발휘해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집에 돌아와 아내가 해준 밥이며 맛깔스러운 반찬을 먹어보는 일이 힘들어졌다. 순미가 자신의 이름을 찾고 의기양양해지는 순간들이 오자 나는 찬밥, 아니 밥이란 밥도 못 찾아 먹고 오히려 짐이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날이면 냉동고에 가득 찬 갖가지 건강식과 다이어트식만 바라보다가 결국 짜장면을 시켜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을 사들고 들어가 겨우 배를 채우고 자야 했다. 이게 사는 거야?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 먹으면 되지. 내가 노는 사람이야?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냐. 밥이 좋은 건지 알아? 탄수화물 덩어리는 독이야. 고단백질 먹고 운동을 해야지, 당뇨면서. 냉동 닭가슴살을 해동시키며 식탁에 포장지를 집어 던지는 그녀는 이미 전사와 같은 눈빛과 말투였다.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내, 아니 순미라는 자신의 이름을 찾았다는 그녀는 이제 남과 같았다. 집에 있는 시간도 각자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각자의 방에서 TV를 보고 각자의 꿈을 꾸며 잤고 다시 하루를 살아갔다. 그럴수록 날이 갈수록 한때는 증오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간절히 보고 싶어졌다.
이것은 또 어떤 아이러니와 딜레마인지. 꿈마다 아버지는 헙스룩한 옷을 입고 우리 집 문 앞을 서성거렸다. 문을 열어 눈이 마주치면 그 쓸쓸한 웃음을 웃으며 장호야 하고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하면 뒷걸음질로 뿌옇게 흔적을 없애고 사라졌다. 주일에 가는 성당 미사에서 제발 제발 우리 아버지를 편하게 잠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는데 왜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있나요?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아 손 한 번 안 대고 키운 내 아들 성현이도 왜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듯이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나요? 나를 믿고 참으며 살뜰하게 살았던 손미는 왜 그렇게 변한 걸까요? 가슴을 쥐어뜯으며 머리를 굴려봐도 정말 모를 일이었다. 선우 아들 건주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가출을 한 지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때였다. 군 입영 영장이 다가오고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아무튼 돌아온 당아처럼 너덜너덜한 머리에 너덜너덜한 청바지 차림으로 현관문을 들어섰다고 했다. 등 뒤에 베이스 기타를 메고서. 선우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우길 때 그냥 놔둘 걸 그랬다고 했다. 이제는 컴퓨터 공학도 의대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베이스 기타를 들고 나타났으니 머뭇거리지도 않고 아침에 나갔던 아이처럼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와 사과를 집어들었고 잠시 자기 방에 기타를 내려놓고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리모컨으로 이리저리 프로그램을 탐색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너덜거리는 청바지를 벗고 훌러덩 웃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얼어버린 얼굴로 내내 앉아있던 건주 엄마는 건주의 등짝 중앙에 새겨진 손바닥 크기의 선명한 해골 문신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오 주여. 밥을 차려주고는 묵묵히 자리를 비켜주었고 집을 나서는 건주에게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았다. 숨바꼭질 하듯이 선우와 건주 엄마는 서로를 핥히지 않으려고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했다. 식탁 위 용돈과 함께 짧은 메모 하나만 남겨놓았단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건주는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행동했지만 차차 마음이 풀리는지 힐끗 엄마의 표정을 살피기도 하고 아버지의 귀가 시간을 묻기도 했었다. 이병 신체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건주 본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재검사 통보를 선우 집으로 해왔다고 했다. 재검은 대학병원에서 진행이 됐고 결과는 건주가 혈액암이라는 판명이 났다. 꿈에서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병. 건주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해빙기가 되나 했더니 더 큰 우환이 찾아온 것이었다. 선우는 건주가 가출했을 때보다도 더 얼빠진 얼굴로 다녔다. 가끔 성당에서 마주치면 곧 울음이 터질 듯한 아이처럼 더 살아갈 의미를 잃은 사람처럼 껍데기만 남은 얼굴이었다. 이젠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도 난감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무렵 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나 또한 집에서 출퇴근할 수 없어서 회사 인근에 숙소를 정했고 한 달에 2번 얼굴 도장 찍는 사람처럼 집을 오가게 되었다. 여전히 한 달에 2번을 집에 와도 순미와 아들은
냉동실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고 있었고 나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우거나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하숙생만도 못한 눈칫밥 나그네 같았다. 그렇게 1년이 후딱 지나갔다. 이래저래 심란한 날 선우와 밥 한 끼 먹자는 약속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살집이 있던 얼굴에 살이 빠지고 머리칼까지 숭덩 빠져버린 선우는 자주 보지 못한 동안 10년은 더 나이가 들어버린 것 같았다. 선우의 손을 잡으니 마음이 아팠다. 다행히 겉모습과는 달리 목소리는 맑았다. 괜찮아. 건주도 잘 버티고 있고 항암 치료도 잘 받고 건주 엄마도 많이 평온해졌어. 다행이네. 잘 될 거야. 그런데 살이 많이 빠졌네. 힘내라. 내가 고기 사줄게. 숯불에 올린 고기가 까맣게 타고 있는데 선우는 소주만 들이켜고 있었다. 눈물이 말랐는지 감정이 말랐는지 선우는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몇 마디 실없는 소리만 하다가 집에 가봐야겠다고 일어나는 선우의 바지 뒷주머니 실밥이 터져 있었다. 그 터진 바지 주머니를 보고 갑자기 눈물이 터졌다. 헤이씨, 무슨 인생이 이러냐? 몸을 돌려 애써 내 어깨를 토닥이며 안아주던 선우는 꾹 제 입술이 파랗도록 깨물고 있었다. 집이 바로 길 건너였는데도 나는 동네를 빙빙 돌았다. 발밑 조그만 돌멩이를 차기도 하고 돌축대에 기대어 탁한 밤하늘만 쳐다보았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삶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인가 보다. 다시 아무 음악이나 들으며 정처 없이 길을 걸었다. 정말 뭐 하나 좋은 게 없는 인생 같았다. 처음 사업을 한다고 고생하다가 부도를 맞았을 때도 그래, 일어서면 되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 있었을 때도 그래, 나으면 되지. 하물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래, 이제 편하시겠네. 원 없이 자기 성질대로 사시다 가셨으면 됐지. 그래,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인생 그런 거지. 그랬는데 내 아들도 아닌 건주가 아프고 내 형제가 아닌 잘난 친구 선우바지 뒷주머니 터진 걸 보고 내가 왜 우는데? 그런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건데? 집이 바로 길 건너였는데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막차를 타고 회사 근처 굴속 같은 싱글 침대가 있는 숙소로 들어가 옷도 벗지 못한 채 집을 잃은 늙은 개 마냥 혼자서 쭈그리고 앉아 울고 웃으며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장호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고맙고. 야, 짜샤, 그런 말 말어. 아무 걱정 말고 잘 될 거야. 건주 잘 이겨낼 테니 걱정 마. 그리고 우리 건주 오히려 나에게 많은 걸 위로해주고 그래. 자기가 속 썩였던 거 잊으라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만 해. 엄마 아빠 아들이어서 행복했다고 다시 태어나도 자기를 아들로 또 받아달래. 등짝에 있던 해골 문신도 레이저로 다 지웠고 다음에는 자기가 의대 간다고 학비 많이 든다고 돈 많이 벌라 하고 가출해서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빠 말 듣고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랬다는 생각만 했대. 아르바이트 하면서
미안해서 못 들어왔던 거라고. 용서해 줄 거지. 그러면서 엄마를 위해 작곡했다는 곡을 기타를 쳐주기도 하고. 어찌 보면 사소한 배려를 못해서 건주를 잃었었고 또다시 건주를 먼저 보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서로 마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았어. 정말 감사할 뿐이야. 고맙다, 창호야. 이제라도 선우가 그 아들 건주가 행복해져서 정말 좋았고 감사했다. 그들 사이에 가로놓인 죽음도 비껴갈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었다. 선우의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말이다. 요즘 들어 부쩍 아버지가 꿈에 자주 나타났다. 나와 어머니를 손찌검하던 그 표정일 때도 있었지만 기억에 없는 다정하고 슬픈 표정일 때도 있었다. 나는 정말 아버지를 싫어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보다 아프고 슬픈 기억이 더 많았다. 추억이란 것은 그 추억을 곱씹는 사람에 의해 미화되고 확장되기 마련이었다. 나에게 아버지는 생각해내고 싶은 추억이 아니라 꺼내 입기에는 너무도 낡은 철지난 옷처럼 그저 그때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했던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 자조하며 살았다. 다만 아버지란 이름으로 나 또한 살아가야 하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아버지 학교에 등록해 활동도 했었고 진정한 아버지라는 개념을 내 머릿속 뼛속까지 새겨서 나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들 성현이 나를 보는 눈빛 속에 숨겨진 감정이 내가 아버지에게 가졌던 그 감정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을 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했다. 모를 일이었다.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그러는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형, 힘들었죠? 마무리하고 나가시죠. 샤워하고 한잔합시다.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 봉사자 라파엘이 등짝을 토닥였다. 아니, 자네가 다 했지. 나야 보조 역할만 했는데 뭐. 형이 처음 염습하시는 것 같지 않게 꼼꼼하게 도와주셔서 제가 훨씬 힘이 덜 들었어요. 선우와 친인척들이 입관된 건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연도 기도를 마친 후 장례식장으로 나갔다. 성당 연령의 회원들과 성당 신자들이 문상하고 연도 기도하는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건주가 세상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제 자식을 잃은 선우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아려왔다. 그러나 죽음이 그들을 가로막았어도 선우는 아들 건주를, 건주는 아버지 선우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행복했을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화해한 그 부자는 삶과 죽음 사이에 낀 아쉬움은 남기지 않았을 것 같았다. 죽음을 지나서도 소통되지 않은 관계로 끝나버린 사람들에게는 침을 삼킬 때마다 살아나는 목에 박힌 생선 가시 같은 고통이 있다. 핸드폰을 열어 성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들, 우리 소주 한잔 할까? 성현이가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는 동안 지루함을 잊으려 마신 소주 한 병이 비었다. 두 병째 뚜껑을 돌릴 때 대답이 왔다. 왜요? 무엇일까? 이 거리는. 건강하고 착한 아들 성현이와 나 사이에는 무엇이 가로막혀 있는 것일까?
왜는 그냥 너랑 소주 한잔 하고 싶어서 그렇지. 네, 지금은 바쁘고요. 나중에 해요. 너무도 간결한 정리였다. 나는 어떤 끈으로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끈이 곧 끊어질 듯이 바삭거리는 아슬아슬한 끈은 아닐지, 소주 2병이 위장을 핥고 있으니 별일이었다. 이젠 세상에 있지도 않은 원망스러웠던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다. 쓸데없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이젠 걸을 수도 없는, 걸어도 받을 수 없는 오래된 아버지의 전화번호. 나는 왜 아버지와 살뜰하고 끈끈한 대화를 해보지 않았나.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래, 우리 소주 한잔 할까? 하는 말을 들어볼 수 있었을까. 아, 정말 인생이 왜 이러냐. 지루하고 불편한 마음의 반작용이었는지 따뜻하고 평화로운 꽃길이라는 것을 걸어보고 싶었다. 꽃비를 맞으며 걷는 그 길, 분명 나에게도 봄은 수없이 지나갔고 벚꽃잎이 흐드러지게 날리는 길을 걸었던 기억이 있음에도 그 길이 꽃길이었음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신기했다. 어떻게든 그 꽃길을 느껴보리란 생각이 들자 마음이 급해졌다. 봄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제주로 날아갔다. 보아도 보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동안 꽃이 핀 그 길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었다. 이제야 꽃이 꽃으로 다가온 나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살아왔나. 길 위에서 그렇게 행복해진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꽃, 꽃, 꽃. 꽃이 그렇게 사람을 설레고 평화롭게 하는지 예전엔 몰랐었다. 서귀포 그 꽃길에 작은 미술관이 눈에 들어왔다. 이왈종 미술관이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 화가는 내가 걸은 이 꽃길에서 도를 깨달은 것일까? 노력한다고 누구나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무능한 나의 화려한 꿈을 깨고 단순하게 사는 삶에서 감사를 얻었다는 그 말이 뼈아프게 꽂혔다. 그는 꽃피는 동산 행복한 집을 나에게 선물해 주었다. 그림을 보면서도 눈물이 날 수 있구나. 내가 쥐려고 했고 이루기 위해 꿈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내가 가지고 싶었고 희망했던 것은 내 것이 아니었고 남들이 꿈꾸던 것을 내 삶에 끼워 넣으려 했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내 손에 있는 빡빡한 소보루빵이 단팥빵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인생은 마법이 아니다. 누구나 황금잔으로 축배를 들 수는 없다. 작고 찌그러진 내 그릇을 인정하면 평화가 온다는 것을. 될 것도 안 되는 인생. 그것도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나는 그것을 왜 이제야 깨달았는지. 내 인생의 굴속이라고 생각했던 집에도 꽃은 필 것이고 꽃비가 내릴 날이 올 것이다. 될 것도 안 되는 인생에 쨍하고 볕들 날이 있을 걸 기대하는 것이 죄는 아니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탑승을 알리는 안내 멘트가 울려왔다. 티켓팅 줄 끝에 서서 나는 도박에 집을 날리고 이모 집에서 일당 5만 원 받니라는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찾아냈다. 어머니가 한 도박도 잘 살 수 있으리란 희망의 롤러코스터이었을지 모른다. 그래, 그럴 수 있었어. 그게 인생인 거야. 가족 카카오 대화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당신 좋아하는 곱창 전골 내가 끓여줄까? 아들과 마누라가 동시에 답을 올렸다.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요, 아빠? 응, 그런 일 있어. 이제는 내 아집과 열패의 기억, 그리고 비루함을 버리고 너희들에게 다가갈 거야. 이제는 너희가 다가와 주기만 바라는 것을 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다가갈 거야. 이제는 지나간 나와는 안녕. 이제는 안녕.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다 읽고 나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유쾌한 안녕이었네요. 그런가 하면 친구 아들 건주의 죽음을 통해 주인공이 느꼈던 죽음을 지나서도 소통되지 않는 관계로 끝나버린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회한이 독자로 하여금 울림을 줍니다. 그 귀한 깨우침을 준 이제는 안녕. 참 좋은 주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독자님들과 저 뭔가 끊어내고 싶은 습관 같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나온 나와는 안녕, 이제는 안녕.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